예,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이제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입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게 잘 굴러가야 되겠죠. 근데 뭔가 오류가 생겼어요. 또는 사용자가 특정한 것을 또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어떠세요? 고쳐줘야 되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유지보수에 대한 정의를 읽어보면은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에게 인수돼가지고 설치된 후 발생하는 모든 소프트웨어적인 작업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유지보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지보수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담당자랑 연락도 잘 안 되죠. 그 사람이 또 외국으로 가버리고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소프트웨어를 봤을 때 서류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문서화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그거죠.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좋게 하려면 좋게 하려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은 문서화를 남겨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를 하는 유형을 보세요. 네. 예, 그래서 수정보수, 적응보수, 완전화보수, 예방보수 그렇게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하여튼 소프트웨어를 고치는 모든 작업은 유지보수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종류가 수정보수가 있습니다. 정의만 한 번씩 보면 되세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검사 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오류를 찾아서 수정하는 겁니다. 이게 테스트한다고 했지만은 그걸 발견하지 못한 거죠. 검사 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거, 발견 못한 것을 나중에 발견해가지고 수정하는 것을 우리는 수정보수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적응보수가 있습니다. 자, 적응보수는 어떤 거냐면 소프트웨어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중간에 환경의 변화를 갖는 거죠. 네. 어떤 주변의 환경의 변화를 기존 소프트웨어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그런 작업을 말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화 보수가 있습니다. 네. 자, 완전화 보수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수행 중인 소프트웨어에 대해 어떤 기능을 수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한다. 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 자,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완전화 보수다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예방 보수가 있습니다. 예방 보수는 뭐냐면 아직 오류가 발견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측을 하는 거죠. 미래에는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미래에는 이제 이렇게 오류가 발생이 될 거야. 그걸 미리 예방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수정하는 거죠. 그게 예방 보수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유지 보수의 유형이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용어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재사용이 있습니다. 재사용은 뭐냐면 그대로 다시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 재활용이랑 같은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기능을 추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재활용을 하는 이유가 뭐죠?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재사용에 대한 좋은 점은 뭐가 되냐면 개발 시간, 비용 감소, 그죠? 네, 소프트웨어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써봤다 그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거죠. 그래서 다시 사용하니까 품질에 대한 향상. 예, 그 다음에 생산성을 증대할 수가 있고 그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식에 대한 공유, 또 프로젝트 실패 위험을 감소시킬 수가 있죠. 한번 성공했으니까 이거는 실패할 위험이 적은 거죠.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공학이고 또 소프트웨어가 역공학이거든요.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우리가 이제
쓰레기 재활용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재공학이다라고 나와 있죠. 재공학, 소프트웨어를 재공학을 하자라는 개념은 뭐냐면 원래의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제 원본이 있다 그죠? 원래의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네, 여기다가 이제 조금 요구사항, 현대에 맞는 요구사항이 있겠죠? 그 요구사항을 이제 플러스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좀 기술도 조금 더 플러스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새로 탄생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 소프트웨어보다는 어떠세요? 성능이 더 향상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은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를 이제 재공학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재공학을 하는 방법에는 분석과 재구성과 역공학과 이식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역공학이 되는데요. 이제 분석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어떤 소프트웨어를 재공학으로 할 것이냐, 어떤 이제 어느 정도 가치가 있어야지 재공학으로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선정하는 활동이 분석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한테 역공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많은 네 가지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재구성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능은 변경하지 않고 네, 원래의 그 기능은 그대로 놔두고 소프트웨어 형태에 맞게 이제 수정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역공학이라고 있죠. 재공학 안에 역공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역공학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밑에 이제 더 자세히 나오는데 기존 소프트웨어를 분석을 해가지고 네, 소프트웨어 개발과 데이터 처리 과정을 분석해가지고 이제 다시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원래 볼 때는 이제 반대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놓은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나하나씩 다 잘게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쪼갠 다음에 그걸 하나하나씩 다 분석을 해서 원리를 찾아낸 다음에 다시 이제 제품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역공학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보시면 이제 이런 경우죠. 네. A라는 제품에서 이제 만약에 초코파이를 만들었어요. 근데 A라는 제품의 초코파이를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B라는 회사가 저 초코파이는 어떻게 만들었지라고 이제 안에를 뜯어봐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A라는 제품의 초코파이를 사가지고 낱낱이 분석을 해본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초코파이를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똑같이 만들면 안 되니까 우리는 동그랗게 만들자 해가지고 안에 내용물은 똑같게 해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소프트웨어를 통째로 된 소프트웨어를 이제 낱낱이 뜯어가지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개발 단계를 원래는 어떠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완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뜯어본 다음에 처리를 한다. 그래서 역공학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역공학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사용 중인 시스템의 유지 보수가 이제 어려운 경우, 그다음에 변경이 빈번한 경우, 네. 그다음에 이제 재구축하려는 경우, 네. 자, 이런 경우에 사용이 되고 이런 역공학을 이용하면 이제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다른 회사 제품의 소프트웨어를 분석할 때도 이게 이제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기존 시스템의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유지 보수를 빠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역공학이라는 것은 이제 통째로 된 제품을 이렇게 뜯어가서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을 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공학이라는 것은 원래의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거기다 기능을 추가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제공학이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가 되는 거죠. 네,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케이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자동화 도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자동화시키는 작업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계산 업무를 할 때는 뭐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하세요? 네, 자기가 뭐 어떤 조직의 총무라든지 그러면은 누가 돈 내고 이런 분석 같은 거 할 때 무슨 프로그램 사용하세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산 업무에 대한 것을 자동화 시켜주는 프로그램은 엑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어진 목적에 맞도록 그거를 자동화 시켜주는 작업, 그거를 전체적으로 케이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일단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자동화 시켜주면은 그건 이윤이 남겠죠. 그런데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요구하는 것은 굳이 케이스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이윤을 따져야 되니까. 그래서 시작은 1970년대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케이스의 이점은 뭐냐면 만들어 놓으면 그 비슷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개발 기간을 단축을 시켜줄 수가 있고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물론 이 케이스라는 걸 만들 때는 처음에는 개발 비용이 들어가겠죠.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라는 거고 소프트웨어 품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또 재사용이 많이 가능하겠죠. 네, 유지보수가 간편하고 문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을 확립할 수 있어요 라는 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케이스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은 이 케이스 가격은 고가다라는 거고요. 이 자체는 고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자기가 똑같은 프로그램을 이제 비슷하게 개발을 많이 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개발 비용은 절감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적은 것을 케이스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과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계산 업무를 사용하기 위해서 엑셀이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데 일단은 세부적인 건 우리 인간이 집어넣어줘야 되는 것처럼 완전히 자동화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정이 용이하다, 정확하다, 유지보수가 간편하다, 재사용성이 높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는 크게 그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부, 중위부, 후위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상위부가 있고 중위부가 있고 후위부가 있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놨고요. 자, 이제 여기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다. 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위부다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중위부에서 이제 처리를 해주게 되는데 이 처리를 할 때는 자신들이 이제 데이터가 모아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갔다가 와야 되겠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고요. 최종적인 결과를 이제 보여주는 것을 후위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의 종류를 보면 그렇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측정 도구에는 그런 것이 있고, 요구 분석 도구, 또 세계 도구,
통합 도구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의 종류는 우리가 출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자격증 쪽에서는 케이스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고 또 케이스 중에서 비용 측정 도구는 해가지고 종류가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까지는 이제 안 들어가도 되고요. 케이스의 종류가 이렇게 있구나라고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한번 볼게요. 네, 1번 가보세요. 자, 케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보면 개발 도구와 개발 발명품이 결합된 것이다. 시스템 개발 환경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자동화하는 것이다. 유지 보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 소프트웨어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자, 이거는 무엇에 대한 개념이에요? 제공학에 대한 내용이죠. 어떤 새로운 기술력을 집어넣었다, 새로운 기능을 집어넣었다, 그건 제공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 읽어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도 보면은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해가지고 기존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다 나은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라고 그랬죠. 자, 종류에는 이제 분석, 개조, 역공학, 이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공학에 대한 내용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입니다. 재사용이다라는 것은 새로운 기능을 넣지 않는 거죠. 있는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다시 쓰는 게 재사용입니다.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시스템 구조, 구축 방법, 교육적 효과, 개발 기간과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그대로 다시 사용하니까. 개발 시 작성된 문서에 대한 공유, 새로운 개발 방법 도입의 용이성,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 것은 우리가 제공학에 해당된 내용이 되죠. 네, 그래서 재사용은 새로운 기능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4번입니다. 네, 기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새로운 기술 또는 하드웨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변환해 주는 작업. 제공학 중에서 새로운 기술을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해 주는 작업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이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한번 해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5번에 가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개발의 생산성이 아닌 유지보수의 생산성으로 해결하려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유지보수를 이용한 생산성 향상은 바로 소프트웨어 제공학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개념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제 새로운 기본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는 이제 많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데이터 통신이다, 정보 통신이다 해가지고 이제 많이 다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되는 형태는 이제 세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보완이 조금 추가가 돼가지고 이제 한 번에 7문제가 한꺼번에 출제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기에 이제 컴퓨터 구조 과목하고 데이터 통신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통신도 보면은 이제 좀 기계적인 거고 통신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힘들어 하고요. 또 용어가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그 용어를 또 기억하는 게 또 만만치 않고요. 다 약자가 나오거든요. 막 세자, 네자 약자가 나오는데 많이 이제 헷갈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통신이다라고 있는데 그러면 통신이가 뭐냐라는 거죠. 통신이라는 것은 어때요? 주고받고 하는 거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어떤 이제 내용을 주고받고 하는 것을 우리는 통신이라고 하느냐 하고 뭐를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통신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배우는 통신은 이러한 것을 다 포함한다라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은 통신의 개요란 무엇이냐? 정보원과 정보 목적지 사이예요. 그러니까 정보원은 이제 본인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본인 보내는 사람, A라는 사람이
어디다가 보낼 것이냐. 정보 목적지가 있겠죠. 어디다가 보낼 것이냐. B라는 곳에다가 보낼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이거를 이제 통신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배우는 거냐면 데이터 통신이다 그랬습니다. 자, 또는 어떻게도 말을 하냐면 정보 통신이다.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는 무엇이고 또 정보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데이터라는 것은 이제 단순한 사실이다 그거죠. 자, 이 세상에 널려져 있는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데이터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보다라는 것은 이 단순한 사실을 나한테 필요하게도록 가공 처리를 해서 가공하고 처리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낸 것을 우리는 정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서 한 단계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이제 소에서 나오는 그 우유를 바로 먹을 수는 없다라고 그래요. 자, 이거를 우유로 만드는 거죠. 네, 이게 데이터는 소에서 나오는 것이고 정보통신은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판매되는 우유다.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요. 네, 보통 같이 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데이터 통신이다. 정보통신이다. 그러니까 정보통신이 훨씬 더 광범위한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통신을 하려고 그래요. A가 B라는 목적지에다가 뭔가 갖다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뭘 통해 줘야 돼요? 통신 회선을 통해 줘야죠. 뭔가 통해야 되겠죠? 회선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 회선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선의 종류를 배우게 될 것이고요. 내가 보내는 데이터가 보내는 회선에 따라서 또 신호 변환을 거쳐줘야지 돼요. 이렇게요. 아날로그 데이터냐, 디지털 데이터냐, 아날로그 회선이냐, 디지털 회선이냐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신호 변환을 거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최소 세 가지는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돼요? 정보원, 네, 정보 목적지, 그다음에 회선. 네. 그죠? 일단은 이게 기본으로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뭐 통신의 3요소다. 그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통신이 있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데이터 통신은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문자, 숫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메일 서비스 데이터 통신이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음성 통신, 말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죠. 우리가 말을 전달하는 거 전화기가 있죠. 네, 그래서 음성 응답 서비스 네,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미지 통신, 이미지를 보내는 거, 네, 팩스 같은 거 이미지화 시켜서 보내고 있죠. 그 다음에 영상 통신, 동영상을 전달하는 거, 그래서 TV 방송이라든지 그런 거 말을 하고, 멀티미디어 통신입니다. 멀티미디어에 여러 매체를 전달하는 통신, 그래서 원격 교육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보통신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표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네, 우리가 다루어야 될 정보통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시스템에 대한 발달을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한 겁니다. 제1의 통신이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통신의 발달 상황에서 이제 기념이 될 만한 거죠. 기억하기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시작이 어떻게 되었냐 그러면 이제 전신기가 제1의 통신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시대냐면 이제 1830년대의 시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10년 뒤에 모르스가 나왔다 그거죠. 그래서 한번 들어보기는 했을 거예요. 모르스 부호다 해가지고 또 군대에서 암호병에 있으셨던 분은 이렇게 모르스 부호를 치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암호화를 시켜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딱딱 해가지고 그 끊어지는 걸 봐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885년도에 여러분이 없었을 때죠. 그래서 최초로 유선 전신이 개통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제2의 통신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발전된 것이 이제 전화기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전화기가 처음에 시작된 것은 이제 1876년도에 사람의 음성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인간의 음성을 그대로 이제 전송을 하는 건데 중간에 무슨 회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회선을 통해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역시나 아날로그 신호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거는 사람의 음성 전달, 전화기는 아날로그 전송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제3의 통신이 바로 이제 데이터 통신이 이제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컴퓨터와 사람 간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통신이 나왔다라는 거죠. 역시나 최초의 데이터 통신 시스템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상업용 데이터 통신, 민간인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좌석 예약, 항공사의 좌석 예약,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데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인터넷은 1968년도에 이제 아파넷이다라는 게 이제 생겼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컴퓨터 몇 대를 이렇게 연결을 시험적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있는 컴퓨터들을 이렇게 연결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의 시초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을 하려면 컴퓨터를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겠죠. 네트워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최초의 이제 인터넷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알파넷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통신 시스템을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거기 그림을 한번 이제 이해를 해보세요. 네. 그림에서 이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자, A에서 B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A에서 데이터를 보낸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는 단말기다라고 합니다. 네. 단말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여기다 입력을 시켜주면은 단말 장치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단말 장치를 이제 약자로 DTE라고 합니다. DT, 데이터 터미널입니다. 이 T가 터미널이다. 그죠? 네. 그래가지고 쭉쭉쭉 해가지고 자, 상대방 컴퓨터로 이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컴퓨터로 가서 처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컴퓨터에서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뭐 이제 어떤 여러 가지의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됐죠? 그러면 이 단말 장치에 나온 데이터를 이제 이게 통신 회선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될 거고, 아날로그로 갈 수도 있고 또 디지털 형태의 회선으로 갈 수가 있죠.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 통신 회선이 됩니다. 통신 회선을 통해서 가겠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줘야죠. 단말 장치에서 나오는 게 디지털 신호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아날로그 신호가 있을 수 있겠고, 컴퓨터는 또 여기가 디지털 신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변환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호 변환 장치가 필요합니다. 자, 들어온 데이터를 회선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신호 변환을 해줘야지 됩니다. 여기 두 군데서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됐죠? 그래서 아날로그 회선을 타고 갈 때는 아날로그 데이터 형태로 바뀌어줘야 되고,
디지털 회선을 통해서 갈 때는 디지털 신호로 바뀌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신호 변환 장치가 필요할 거고, 자, 마지막 컴퓨터로 들어가기 전에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제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통신 제어 장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자, 여기 이제 컴퓨터는 처리 장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것이다 해서 여기를 이제 전송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처리계, 저기는 전송계. 그래서 처리계는 어때요? 우리가 이제 다룰 게 없겠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전송계를 하나하나씩 다뤄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송 회선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를 이제 별도로 여기까지요. 통신 제어 장치. 여기까지는 다시 또 데이터 전송 회선이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죠.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은 데이터 통신 시스템은 크게 데이터 전송계와 처리계로 나눠지고, 처리계는 뭐밖에 없어요? 네, 컴퓨터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비두고 데이터 전송계는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죠. 여기 있는 단말 장치, 데이터 전송 회선, 그 다음에 통신 제어 장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통신 회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한꺼번에 통신 데이터 전송 회선으로 관여를 한다. 그래서 신호 변환 장치와 통신 회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이제 머릿속에 넣어둔 상태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찾아볼 건데, 자, 첫 번째 단말 장치 볼 거고, 두 번째 신호 변환 장치 볼 거고, 세 번째 통신 회선을 볼 거고, 그 다음에 통신 제어 장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네 가지요. 자, 그러면 이제 단말 장치를 보세요. 첫 번째 단말 장치. 자, 단말 장치는 이제 어때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네. 자, 약자를 한번 이제 해보시면 돼요. 문장을 읽다가 DTE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DTE가 뭐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DTE는 단말 장치인데 모니터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통신에서 단말 장치는 어떤 처리 능력이 없습니다. 단순히 입력하고 기다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옆에 본체가 없어요. 그냥 모니터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은행에 보면은 보면 서버가 여기가 있고 은행 창구에서는 모니터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이쪽에서 볼 수만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런 개념의 단말 장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 단말 장치는 또 구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지능 단말 장치가 있고 지능 단말 장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내장했느냐, 처리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비지능이에요, 지능이에요. 여기서는 비지능 단말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없는 이제 과거의 종래의 단말 장치고, 더미 터미널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는 역할은 송신, 수신, 그것만 담당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능형 단말기라는 것은 이제 처리 장치가 있는 거예요. 하드웨어 프로그램이 이제 내장을 해놓는다. 프로그램 내장을 해서 내부적으로 단순한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단말 장치로서 지능형이다. 그래서 인텔리전트 터미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신호 변환 장치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신호를 변환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 회선이 여기서 그 다음 회선이 뭐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신호를 여기 회선에 맞게 보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에 따라서 이제 장치가 있습니다. 전화기 변복적이 DSU 코덱.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전화기는 그냥 사람의 음성을 전달하는 거니까 놔두고요. 변복조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복조기는 변조를 하고 복조를 한다라는 거. 변조도 하고 복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우리가 모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세요. 자, 여기서 이제 컴퓨터예요. 컴퓨터에서 나오는 신호는 이런 논리 신호가 되죠. 디지털 신호가 되는 거죠. 자, 이걸 디지털 신호입니다. 회선은 뭐를 통해서 가냐면 디지털 신호입니다. 자, 회선은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날로그 회선을 통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아날로그 형태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바꿔준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변조다라고 한다 그거죠. 그래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이렇게 바꿔줍니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이제 컴퓨터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세요? 다시 디지털 신호로 바꿔줘야죠. 원래의 신호로 이렇게. 이 시점에서는 다시 원래대로 바꾼다. 그래서 복조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모뎀이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디지털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서 다시 디지털로 바꿔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조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듈레이션이다라고 하고 복조를 이제 디모듈레이션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M5를 따고 뒤에서 DEM을 따가지고 우리는 이제 모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모뎀이란 어떤 회선을 사용하는 거예요? 네, 아날로그 회선을 사용하는 거예요. 통로가 아날로그를 갈 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 통신을 할 때 이제 모뎀을 한번 사용해 보기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전화선하고 아마 같이 썼을 거예요. 네, 전화선은 이제 아날로그 회선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코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호 변환하는 장치로서 코덱을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코덱이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회선에 맞게 변화를 시켜주고 다시 이제 아날로그 원래대로 항상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아날로그 데이터예요. 그러면 여기를 거쳐서 B라는 사람한테 도착할 때도 아날로그로 봐야 되겠죠. 보낸 데이터를 그대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원래의 신호로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덱이라는 것은 디지털 회선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데이터가 디지털 회선을 통해서 가가지고 다시 아날로그로 바꾸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뎀하고 구분해주면 되세요. 네. 그럼 이제 여러분의 음성을 컴퓨터한테 집어넣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목소리를 컴퓨터한테 한번 집어넣어 보셨어요? 그럴 기회가 없었죠. 네. 네, 근데 이제 또 어떠세요? 네, 제 목소리는 여러분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내부적인 원리가 어떤 거냐? 분명히 내 목소리는 뭐죠? 아날로그 신호란 말이에요. 근데 컴퓨터 속에서 처리할 때는 이게 뭐로 바뀌어야 돼요? 디지털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는 다 디지털 처리를 해주니까. 그래서 디지털에 맞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재생 버튼을 누르면 뭘로 나와야 돼요? 아날로그 방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 코덱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또 뭘 하다 보면 뭐 코덱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컴퓨터 할 때 나오기도 하죠. 이런 변환 작업을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DSU가 있습니다. 자, DSU는 디지털 서비스 유닛 해가지고 어떤 경로냐면 디지털 신호예요. 디지털 신호인데 이게 어디를 통해서 가냐면 디지털 회선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디지털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랑 여기랑 다른 거죠. 여기는 보내는 데이터고 얘는 변환된 데이터를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디지털 신호는 0이다, 1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걸 우리는 당극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회선을 통해서 갈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되고 플러스 값이 나오게 되는 양극성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단극성 신호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디지털로 가게 되는 방식입니다. 신호 형식은 디지털이라는 신호 형식은 그대로 두고 먼 거리까지 전송할 수 있도록 신의 레벨을 높여주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건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거, 모뎀이다 그거죠. 아날로그부터 시작을 했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것은 코덱이다라는 거죠. 자, 디지털을 디지털로 바꿀 때는 뭐가 필요해요? DSU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건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신 회선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회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단말 장치 했죠? 여기 신호 변환 장치 했죠? 이제 통신 회선. 어떤 회선들이 있을까라는 거죠. 네, 그래서 통신 회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회선 매체가 있을까? 일단은 유선과 무선이 있습니다. 유선은 여러분 눈에 보이죠? 유선. 네. 그다음에 이제 무선은 선은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통신은 되는 방식을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선을 먼저 보고요. 우리 시험 문제도 유선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선에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자, 이중 나선이다 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선 회선에서는 우리가 두 지점 간을 물리적인 전송로를 구성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물리적이다라고 한다면 눈에 보입니다. 이게 선이요. 연결된 선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전송로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는 것이고, 네, 꼬임선, 동축 케이블, 광섬유 케이블이 있습니다. 유선에는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다뤄보게 될 거고요. 자, 이중 나선이 지금 꼬임선입니다. 네. 꼬임선이 되고 두 번째 다루게 될 것이 이제 동축 케이블이 되고, 자, 세 번째 다루게 될 게 이제 광섬유 케이블이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광이죠. 그래서 얘네 두 개는요, 전기를 이용을 해요. 전송을 할 때. 근데 얘는 수준이 틀려요. 뭘 이용하냐면 빛을 이용한다. 그렇죠? 빛을. 이렇게요. 네. 그래서 최고로 좋은 건 이제 광섬유 케이블입니다. 또 여러분 지나다니다 보면은 저 플랜카드가 걸리죠. 우리 아파트 광섬유 케이블 설치했음. 자, 그렇게 좋은 거 설치했다 그거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지형에 따라서 설치할 때 이제 장애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유선 매체는 전송 속도 또 설치 비용이 다 다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걸 설치를 할까? 그러니까 이쪽에 갈수록 어떠세요? 비용은 더 많이 들겠죠. 좋은 거는 비용이 많이 들겠죠. 네, 이게 가장 저렴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집에 컴퓨터가 이제 한 5대가 있다. 근데 그 컴퓨터 5대를 연결을 하려고 한다. 굉장히 짧잖아.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광섬유 케이블로 연결하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죠. 일단 거리가 멀면 전송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따지는 거고, 집에 있는 거는 거의가 다 이거를 아마 사용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비용이 가장 저렴한 것은 이제 꼬임선, 구리선 되는 것이고요. 이중나선 이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대량의 정보를 고속으로 전송을 하고 싶다. 아주 많은 양을
고속으로 전송을 할 때는 이제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제 꼬임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트위스트다라는 거죠. 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이 구리선이 있으면 이 전선과 이 전선을 이렇게 꼬았어요. 네, 꼬아가지고 만든 선이다라는 거고, 이 꼬은 선이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묶어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기 여론 감전되지 말라고 여기다 뭘 입혀요? 피복을 입혀주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이제 구리선이다라는 것이고, 여러분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면 많이 팔고 있습니다. 한 10,000원 아래로 팔고 있으니까 네, 한번 피복을 벗겨봐도 돼요. 네, 굳이 거기까지 안 해도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 배 꼬아서 만든 선이다 그래서 꼬임선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왜 꼬았을까 궁금하죠. 그냥 전선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처리하면 될 텐데 왜 배 꼬았을까? 자, 정기적인 간섭을 피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이라고 형성이 되거든요. 모든 전기에는 우리가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여러분이 집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 제품에는 또 전자파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자파 싫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 전기로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자기장이 흐르게 되고요. 그게 이제 데이터를 엉뚱한 데이터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자기장이라든지 그런 간섭을 피해야 되는데,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해보니까 이렇게 배 꼬아놨더니 이게 좀 줄어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 꼬아놨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송 속도는 3가지 중에서 가장 느립니다. 네, 전송 속도가 가장 느리죠. 네, 하지만 이거를 쓰는 이유는 뭐죠? 네,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같은 건물에 통신을 할 때는 보통 랜을 이거를 사용합니다. 같은 건물의 통신이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3글자로 랜이라고 하죠. 네, 보통 이제 랜 구축을 할 때 짧은 거리, 짧은 거리일 때는 보통 이제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중 나선을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이것의 종류는 이제 UTP, FTP, STP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돼요. 이건 이제 하나가.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중에서 뭐를 많이 사용하냐면 UTP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다 이름이 같아요. 이중 나선입니다. 꼬임선입니다. UTP 케이블입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문장을 읽다가 그렇게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한 단계 더 발전을 해가지고 동축 케이블이 나왔어요. 동축 케이블. 이것도 똑같이 전기로 이용을 하는데 얘보다 기능은 좋아지면서 훨씬 기능은 좋아졌고 훨씬 딱딱하고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보면 케이블 TV에 뒤에 연결선 생각해 주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충분히 가위로 자를 수 있어요. 선을. 그만큼 얇습니다. 네. 그런데 얘는 가위로 못 잘라요. 힘들어요. 이렇게요. 안에가 굉장히 딱딱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에 중심 도체가 있다 그죠? 여기에 이제 비로소 흐르게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TV 연결할 때도 이게 뾰족한 게 뭔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구멍에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선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 이제 꽂게 되는 거죠. 이렇게 TV 화면에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꽂아야지 실행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바로 전기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손을 대면 어떠세요? 네, 죽지는 않습니다. 네, 조금 따끔할 정도로 이렇게 전기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일까? 혹시나 잠이 안 올 때 이제 한번 빼가지고 한번 대보셔도 돼요. 아마 죽지는 않을 거예요. 네. 자, 됐죠? 네, 이거를 이제 중심 도체가 되는 것이고 이제 전기를 우리가 이제 먹으면 안 되니까 그 옆에 이제 절연체로 이제 싸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외부 도체가 싸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튼튼하게. 네. 그래서 이제 사용되는 곳은 이제 장거리 통신망에 사용이 된다. 예,
그죠? 네, 장거리 통신에 사용이 되고 대표적으로 케이블 TV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더 멀리까지 더 전송이 가능하고 고품질의 신호가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축 케이블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섬유 케이블입니다. 이건 이제 완전히 수준이 틀리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이제 광섬유 케이블이 이제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꼬임선에 관련된 문제는 이제 이것에 대한 특징 해가지고 좀 옛날에 나왔던 수준이고요. 요즘 이제 최신 게 나오는 거죠. 이건 이제 광섬유 케이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광섬유 케이블은요, 이거보다 훨씬 얇습니다. 구리선보다 훨씬 얇아 보세요. 얇아요, 두꺼워요. 제일 얇아요. 완전 얇아요. 네. 자, 그래서 빛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0.1mm래요. 0.1mm 두께가. 네. 그러면 여러분이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떠세요? 일단 보이긴 보이겠죠. 0.1mm니까. 네. 여기에 이제 유리 섬유가 있는 거죠. 유리를 이용합니다. 이렇게요. 네. 네. 그래서 케이블 안에 넣어 주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에 뭐가 되냐면 여기 가장 안쪽에 있는 명칭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코어다 이야기를 합니다. 코어. 이렇게요. 여기 이 안에서 빛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를 좀 더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게 0.1mm라 그래서 우리가 내부를 보기는 힘들겠죠. 좀 더 확대를 해보면 빛의 반사, 몇 도로 했을 때 빛이 반사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코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빛이 전달되는 부분이 뭐예요? 네, 코어예요. 그 기억을 하세요. 네, 코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빛이 외부에 이제 간섭을 받지 않고 잘 전달을 하려고 해요. 그럼 어째야 돼요? 여러분 낮에도 잠을 자고 싶은데 바깥에 햇빛이 있으면 어떠세요? 잠을 잘 못 자죠. 이게 잘 전달이 되려면 잘 감싸줘야 돼요. 바깥에 빛이 안 들어오게. 또는 이 안에 있는 이 빛이 바깥으로 새나가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코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클레딩이다라고 하는 거죠. 클레딩. 자, 클레딩이 하는 역할은 코어를 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어를 통과하는 빛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해주는 기능이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에 반사 각도가 있을 것이고 클레딩도 반사 각도가 있어요. 그래서 코어보다는 반사 각도가 훨씬 작은 거죠. 이렇게요. 하여튼 코어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반사층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에 이렇게 본다면 이걸 이제 가장 안에가 코어가 있고 그거를 클레딩이 둘러싸고 있고 그다음에 더 보호를 하기 위해서 바깥쪽에 재킷이라는 걸로 둘러싸고 있다 그죠. 이렇게 다시 한번 둘러싸고 있어서 빛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킷은 이제 파손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재킷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 형태는 이 코어라는 용어와 클레딩이라는 용어가 이제 자격증 쪽에서는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저희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